자, 이제 삼국간의 항쟁으로 넘어갑시다. 자, 삼국간의 항쟁의 시기를 먼저 볼까요? 맨 처음에 표가 나와 있죠. 삼국간의 항쟁의 시기에 1기가 5세기, 2기가 6세기, 3기가 7세기. 보통 우리가 삼국간의 항쟁이면 백제 전성기부터니까 4세기부터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4세기는 아직 신라가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 빼고 세 나라가 모두 다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한 5세기부터. 그때부터를 1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기는 6세기, 3기는 7세기, 그러니까 통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의 항쟁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응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는 고구려 전성기로 넘어가서 광개토 대왕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광개토 대왕은 4세기 말에서 5세기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의 왕이 광개토 대왕이고요. 자, 이름이 광개토 대왕이라고 이름이 붙은 건 당연히 넓은 땅을 차지했다는 얘기겠죠. 광개토, 땅을 넓혔다. 넓은 땅을 넓게 확장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광개토 대왕의 업적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영토 확장인데, 자, 주로 영토를 북쪽으로 넓혔죠. 만주, 요동 이렇게 북쪽으로 서쪽, 북쪽, 동쪽 이런 식으로 넓혔는데, 자, 거기 맨 처음에 동그라미 1번에 한강 근처까지 내려온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넓힌 것뿐만 아니라 남쪽으로까지 내려왔는데 한강 근처까지도 내려왔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한강 근처를 차지하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관미성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관미성을 비롯한 58개의 성을 함락하고 임진강 일대를 차지하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강 근처까지 내려왔다는 건 어느 나라를 공격했다는, 백제를 공격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때 백제 왕이 아신왕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신왕은 좀 전에 우리가 어디서 설명했냐면, 자, 신라가 쳐들어왔을 때, 신라에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백제 아신왕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한강 이북을 점령했는데 백제를 공격하기도 했었고, 여기서는 여러분이 아신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미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미성이라고 하는 성이 등장을 하는 게 바로 광개토 대왕 때구나라는 거. 정확히 관미성은 사실 어딘지는 몰라요. 정확히 어느 지역이 관미성이다라는 건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한강 근처까지 이 고구려가 내려왔다는 거, 그리고 관미성을 비롯한 50여 개의 성을 함락시켰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미성이 나오면 아, 광개토 대왕이구나. 한강 이북까지 내려왔고 한강 근처까지 내려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강 이북 지역까지 점령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주로 영토를 어디로 확장했냐? 북쪽으로 넓혔죠. 그래서 만주 그리고 요동 지방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 숙신, 비려 그리고 후연을 격파를 하게 된다. 그래서 만주와 요동을 점령하게 돼요. 만주와 요동 지역까지 점령을 하게 된 게 바로 광개토 대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연호를 사용하게 된다. 자, 연호라고 하는 건, 자, 최초의 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연호라고 하는 건 어떤 연도를 기념하거나 사건을 기념할 때 붙여주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연호가 영락이었죠. 자, 보통은 연호를 중국의 것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건 중국과 대등하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나는 중국과 대등하다, 안으로는 왕권 강화, 이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독자적 연호고요. 광개토 대왕 때는 영락 연호를 사용했는데, 만약에 연호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영락이라는 연호를 지금 사용한다라고 치면 2017년은 영락 1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18년은 영락 2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연도에 붙여주는, 어떤 사건을 기념하거나 왕조를 기념하면서 연도에 붙여주는 이름을 연호라고 하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최초로 연호를 사용한 거는 광개토 대왕이고, 우리 앞에서 신라에서 최초로 연호를 사용한 건 어느 왕이었어요? 법흥왕 때 건원 연호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초의 연호 알아두시면 되겠죠. 앞으로 이 연호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
독자적인 연호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연호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외구를 격퇴하게 된다. 자, 동그라미 4번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이 외구는 어디에 쳐들어온 외구? 신라에 쳐들어온 외구를 격퇴를 해준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신라에 쳐들어온 외구를 격퇴를 해주고 한동안 신라에 머물러서 내정 간섭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고구려 군대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다 보니, 네, 가야까지 가다 보니 가야까지도 공격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은 어디에 적혀 있어? 광개토 대왕 릉비에. 광개토 대왕 릉비에 이런 내용이 다 적혀 있구나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외구 격퇴는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여기서는 광개토 대왕 릉비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광개토 대왕 릉비는 누가 만들었냐면 장수왕이 건립을 하게 돼요. 광개토 대왕 릉비는 누가 건립을 하게 되냐면 장수왕, 아들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을 하게 되고요. 자, 처음에 이거를 발견한 거는 1875년에 중국 지반현에서, 중국에서 발견을 한 거죠.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뭐가 자꾸 걸려, 농기구에 자꾸 걸리는 거죠. 그래서 찾아낸 게 바로 광개토 대왕 릉비이고요. 이 광개토 대왕 릉비를 이렇게 세워보면, 눕혀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겠죠. 세워보면은 6.4m쯤 돼요. 6.4m면 지금으로 하면은 한 2층 건물보다는 조금 더 크죠. 2층에 3층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래서 한 2층 건물 조금 더 큰 그 정도의 비석이 만들어졌고요. 자, 물론 마모된 글씨도 있기 때문에 다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1775글자 정도를 우리가 지금은 해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 한번 봤더니 이 광개토 대왕 릉비는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3부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고구려의 건국과 주몽. 동명왕이죠. 동명성왕. 그래서 고구려의 건국하고 주몽, 동명왕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이 고구려의 건국에 대해서 최초로 기록한 사료가 광개토 대왕 릉비예요. 왜냐면 고구려 건국한 지 사실 고구려 안에서 기록을 한 거니까 고구려 때 고구려 건국을 기록을 한 거잖아요. 나중 시대의 기록을 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고구려 건국에 관한 얘기가 최초로 기록된 사료가 바로 광개토 대왕 릉비죠. 자, 두 번째는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에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영토를 넓혔고 신라를 도와줬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수묘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수묘인이라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면 고구려가 어떤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여기를 이제 차지하게 된 거야. 그러면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업무를 주기도 임무를 맡기기도 하냐면 왕의 묘를 지키는 무덤을 지키는 그런 무덤지기 역할을 맡기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한 명한테 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마을을 점령을 했으면 이 마을 뭐 한 300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 전체를 이 지역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맡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수묘인이라고 하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맞닿아 있고 전쟁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 애들이 쳐들어와서 막 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거기에서 유고를 훔쳐가기도 해요. 우리 앞에서 미천왕, 여러분 기억나죠? 미천왕, 고구려 미천왕. 고구려 미천왕이 서안평을 점령하고 중국 쫓아냈었잖아요. 그 뒤로 중국이 쳐들어와서 이 미천왕의 무덤을 파가기도 해요. 우리를 공격했었다 이러면서 이제 복수하러 온 거지.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미천왕의 유고를 훔쳐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고구려에서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이 수묘인이라고 하는 이 무덤을 지키는 이 마을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개토 대왕 릉비에서도 3분의 1이 그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말하는 정복민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수묘인을 시키고 뭐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광개토 대왕 릉비의 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89페이지를 보시면 광개토 대왕 릉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5번 비문의 문제 내용 한번 볼까요? 자, 가장 먼저 광개토 대왕 릉비를 연구했던 건 누구? 일본. 그렇죠. 일본 학자들이 먼저 연구했어요. 1875년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일본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비문에 대한 해석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말하자면 일본이 해석한 거랑 우리가 해석한 거랑 약간 충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일본은 자기 나라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겠죠. 그래서 일본은 요 이제 문제가 되는 기사가
신묘년 기사예요. 그러니까 신묘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신묘년으로 시작하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가장 어떤 비문의 해석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파트가 신묘년 기사인데 일본은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 일본이 4세기에 한반도를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서 한반도로 와서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라는 내용이 광개토 대왕 릉비에 써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일본이 와서 우리를 지배했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 측 주장은 뭐냐면 그런 게 어딨어. 이 비석의 주인공은 주어가 생략돼 있어도 광개토 대왕이다.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한반도 남부를 마치 이제 고구려가 워낙 강대국이었으니까 속국처럼 다스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다라고 우리나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일본은 아니야. 자기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신묘년 기사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덧붙여서 뭐 비문을 조작했네. 뭐 비문이 뭐가 어떻게 됐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광개토 대왕 릉비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한번 해볼 거는 광개토 대왕 릉비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거 어디 있어요? 중국에. 그렇죠. 중국 집안현에 있고. 자, 그다음에 이거를 만든 건 누구? 광개토 대왕이 만든 거 아니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장수왕 때. 그래서 전에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광개토 대왕 릉비를 제시를 해. 그리고 시험 문제는 정작 이 비석을 제작한 왕의 업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잘 읽고 풀어야 되겠죠. 이거 이 왕인지 아니면 이거 만든 사람인지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한다. 자, 그래서 광개토 대왕 릉비. 자, 그리고 아직 넘기지 마시고 이렇게 급해. 기다려봐. 여기 보시면 사료를 우리가 두 번째 사료만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사료에 자, 두 번째 사료 맨 앞에 영락 9년 이렇게 써 있죠. 이 영락이라고 하는 게 연호. 그렇죠. 연호구나라는 거. 그래서 영락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광개토 대왕에 관한 내용이구나 알 수가 있고요. 자, 거기 보시면 영락 9년 기해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외와 화통함으로 왕은 평양으로 순수에 내려갔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여기서 외인은 일본 사람이겠죠.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한다. 여기서 말하는 노객이라고 하는 건 신라 왕이 본인을 낮춰 표현한 거고요.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광개토 대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10년 경자의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도와줬다는 얘기고요. 관군이 이르자 외적이 물러감으로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라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자, 어디까지 쫓아간 거예요? 임라가라까지 쫓아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임라가라는 금관가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고구려 군대가 금관가야까지 쫓아갔구나. 자, 성이 곧 귀순하여 복종함으로 신라병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신라의 농성을 공격하니 왜군은 위축되어 괴멸되었다. 자, 그래서 광개토 대왕 릉비에 지금 신라를 도와줬다는 얘기, 가야를 공격했었다는 얘기,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까요? 이제 고구려 나머지 왕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고구려의 가장 전성기 왕이면 당연히 장수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장수왕, 5세기 장수왕, 그리고 장수왕은 전성기를 이루게 됐구나. 이때가 고구려가 제일 잘 나갈 때죠. 자, 그러면 고구려에서 제일 먼저 외교의 다면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외교의 다면화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중국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중국이 북조와 남조로 나눠져 있었어요. 중국이 남북조로 나눠져 있었죠. 우리 앞에서 뭐 5호 16국 시대 이런 거 얘기했었고, 자, 5호 16국 시대 다음에 이제 남북조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조, 북방민족이 세운 북위로부터 시작하는 북주, 북제 뭐 이런 나라들이 북조. 그 다음에 남조는 중국의 송제, 양진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남조.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고구려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가 있으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 북조와 남조 모두 교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제 같은 경우는 남조하고만 교류했죠. 그러면 고구려가 이렇게 남북조 모두와 다 터놓고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건 본인이 굉장히 강대국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니까 나 얘랑도 해도 되고 얘랑도 친구 해도 되고 얘랑도 친하게 지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이렇게 남북조 모두와 교류를 했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강대국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만큼 힘이 세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남북조 모두와 교류했구나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교의 다면화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또 뭐가 나오냐면 자, 중국의 내륙까지 진출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연이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북방민족인 유연과 함께 자, 흥안령 일대의 초원지대를 장악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지두라고 하는 부족이 살고 있었고 그 부족을 분할 점령, 나눠 가졌다 유연이랑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중국의 초원지대까지 진출을 하게 된다. 흥안령 산맥 일대라고 보시면 되죠. 자, 중국의 초원지대까지 진출을 했었다. 이게 흥안령 일대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게 장수왕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남북조 모두와 교류. 그래서 중국의 그리고 중국의 초원지대까지 진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 게 우리가 장수왕 하면 남하정책 또는 남진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진정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남진정책, 남하정책 한번 봅시다. 당연히 남쪽으로 내려가는 건데 이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수왕이 자, 한강 유역으로 내려오려면 일단 한강 유역으로 내려오기 위한 전진 기지를 마련해야 되고 그게 평양 천도가 되겠죠. 그래서 장수왕이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 천도. 자,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 천도가 있었죠. 자,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이유는 일단 왕권을 좀 강화하고 왜냐하면 귀족들의 세력을 떨쳐버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권을 좀 강화하면서 이 평양이라고 하는 건 그전에 수도였던 국내성보다 중국과 교류하기가 훨씬 좋죠. 그리고 여기에 평야도 있어요. 평양. 대동강이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곡창지대, 경제적으로도 좋다. 그러니까 귀족은 약화시키고 왕권은 강화하면서 중국하고 교류하기도 좋고 경제력도 풍부해. 딱 좋죠. 딱 좋아. 그래서 이렇게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자, 그러면 평양으로 천도를 하자. 자, 그러면 고구려가 아래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두 나라는 이제 잔뜩 겁먹었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에 동맹이 체결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나제 동맹이 체결되죠. 나제 동맹이 체결이 되더라. 자, 이때 나제 동맹에서 신라는 아까 누구였었냐면 누구였어요? 이때 눌지. 이때 눌지왕이었고 백제는 누구였어요? 비유왕. 그렇죠. 비유왕과 눌지왕 사이에 나제 동맹이 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제 동맹은 평양 천도 이후에 체결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남쪽까지 내려와서 아래쪽까지 내려와서 전진 기지를 만들어 놓고 힘을 모은 장수왕은 이제 한강 아래쪽까지 진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성을 함락시키게 돼요. 한성 함락. 자, 말하자면 백제의 수도를 점령을 했다는 뜻이죠. 한성을 함락하게 되고 자, 이렇게 한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아래쪽까지 영토를 넓히게 되죠. 자, 영토를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중령에서 남양만까지 더 아래쪽으로 영토를 넓히게 되죠. 그래서 한성을 함락시키게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성을 함락시키자 또 나머지 두 나라 완전 겁먹었겠죠. 특히 한성이 함락되면서 백제 같은 경우는 수도를 뺏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제는 급하게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도 신라와 다시 한번 돈독한 관계를 약속하면서 고구려에 대항을 하게 되죠. 그게 나제 결혼동맹이에요. 결혼동맹 또는 혼인동맹이라고 하는데 나제 결혼동맹이 체결되죠. 자, 그러면 이때 신라는 누구냐? 소지왕이고 소지마립간. 자, 그 다음에 백제는 아까 어느 왕이었었냐면 동성왕이에요. 그래서 동성왕과 소지왕 사이에 나제 결혼동맹이 체결되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순서대로 한번 써봤는데 뭘 체크를 하란 얘기냐면 평양천도 다음에 나제 동맹이 체결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한성함락 다음에 결혼동맹이 체결된 거예요. 보통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한강을 함락하고 나서 아, 그때 나제 동맹이 체결됐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한강을 뺏기고 나서 나제 동맹이 아니라
평양으로 천도하자 라제 동맹. 한강을 뺏기고 나서는 한강을 함락하고 나서는 결혼 동맹. 그래서 순서대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순서를 좀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강 유역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완전히 한강을 점령을 하게 되고, 자, 그다음에 아까 더 아래쪽까지 국경선이 내려갔다고 했죠. 중령에서 남양만까지 영토를 넓히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한성 유역 장악, 그리고 수도 한성을 함락. 자, 이때 백제왕은 계로왕이었어요. 그래서 계로왕이 이 장수왕이랑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되고, 그의 아들인 문조왕이 급하게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한강 지역을 완전히 정복을 했다. 그러면 백제 쪽으로 내려와서 한강을 함락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백제만 공격한 건 아니겠죠. 신라마저도 공격을 했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신라를 공격하여 중령 이북의 땅을 점령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한강 아래까지 지도가 훅 내려갔는데 그 국경선이 어디냐? 중령에서 남양만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나서 비석을 세웠네. 자, 내가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어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비석이 중원고구려비예요. 중원고구려비를 건립하게 된다. 자, 그러면 중원고구려비를 건립을 했는데, 여기서 중원고구려비는 중원에다 건립한 거거든요. 중원에다가. 그래서 중원에다가 건립했는데, 그럼 중원이 어디냐? 충주예요. 충주. 그래서 왜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이 비석 이름이 중원고구려비였었는데, 그 뒤로 이제 교육과정 바뀌고 하면서 이 비석이 어떻게도 불렸냐면 충주고구려비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한 중고등학교 애들이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원고구려비는 이 중원이 충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반도 내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 왜냐면 아까 고구려 비석 하나 더 있었는데 우리 아는 거 뭐였어요? 광개토대왕 릉비는 어디 있었죠? 중국 지반현, 그렇죠? 중국 한반도 위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유일한 고구려 비석 한 개밖에 없어요. 얘밖에. 그래서 고구려 비석은 얘밖에 없구나라는 거. 그게 바로 중원고구려비고, 아마도 중원고구려비는 장수왕 본인이 만들었을 걸로. 이것도 뭐 문자왕이냐 아니면 뭐 중원고구려비 장수왕이냐 말이 많긴 한데 장수왕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중원고구려비. 그러니까 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면 광개토대왕 릉비와 중원고구려비를 두 개 다 만든 사람이 장수왕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중원고구려비가 건립됐고, 우리가 중원고구려비는 내용을 봐야 돼요. 왜냐면 이 내용은 딱 이 부분만, 그 부분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걸 읽으면서 아, 이게 중원고구려비구나 알 수 있게.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봐둬야 되겠죠. 자, 90페이지에 보시면 중원고구려비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5월 중에 고구려대왕 상왕공과 함께, 고구려대왕이 상왕공과 함께 신라 매금을 만나 영원토록 우호를 맺기 위해 중원에 왔으나 신라 매금이 오지 않아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고구려 대왕은 태자공 전부 대사자 다우안노가 이곳에 머물러 신라 매금을 만나게 하였다. 신라 동이 매금이 신하와 함께 고구려의 대사자 다우안노를 만나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 당주 바리사자 금노로 하여금 신라 국내의 중인을 내지로 옮기게 했다. 자, 일단 여기에서 몇 개 단어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고구려 대왕은 당연히 누구? 장수왕이 되겠죠. 일단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신라 매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신라 매금. 자, 여기서 매금은 왕을 낮추어서 표현한 거예요. 신라 매금은 왕이라는 걸 낮추어서 표현한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로 내려가 보시면, 자, 네 번째 줄 끝에 신라 동이 매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매금도 그런데 여기다 동이가 붙었네. 동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동족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금을 더 낮춘 거죠. 너는 오랑캐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동이 매금 또는 신라 매금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고구려가 신라를 약간은 낮추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속국처럼 생각했구나. 힘이 약하니까, 신라가 힘이 약하고 고구려가 힘이 세니까 얘는 내 거야, 속국이야, 요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자, 이 비석에서 신라는 본인을 스스로 낮추어 매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구려가 너 매금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제가 매금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라가 본인을 스스로 낮춰서 표현한 게 아니고 이거는 고구려가 신라를 낮게 표현을 한 거죠. 속국처럼 여겼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문도 나온 적이 있다는 거. 신라가 스스로 낮춘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는 중원 고구려비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도 나와 있네요. 중원 고구려비 사진이. 중원 고구려비는 한 키가 한 몇 미터쯤 되냐? 한 160, 170 이 정도. 비석의 키가 제 키가 아니고요. 네, 얘 키가 한 160에서 170, 160쯤 될 걸요. 그래서 이 비석은 광개토 대왕 릉비를 약간 축소해 놓은 이 정도의 그런 표현이고 글씨체 같은 경우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 릉비와 되게 비슷해요. 약간 강건하고 좀 이렇게 강직한 느낌을 주는 그런 글씨체죠. 자, 어쨌든 중원 고구려비. 중원 고구려비 하니까 생각나네. 이게 여기서 발견됐잖아요. 중원에서. 사실 이거 어떻게 발견했냐면 어떤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며느리를 새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를 맞이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지. 그래서 이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빨래터에 갔어요. 여기가 내 지정 빨래터야. 그러면서 여기 되게 좋은 돌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빨래했던 빨래판을 보여준 거지. 근데 그 며느리는 좀 배운 여자였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 빨래판을 보고 이게 지금 뭔가 범상치 않은 거구나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빨래판이 중원 고구려비였어요. 그 아줌마가 빨래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글씨가 되게 많이 마모된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요 지금 빨래판으로 쓰인 요 중원 고구려비 하니까 그 빨래판 그 얘기가 생각나네요. 지금은 여기 되게 잘 보존이 되고 기념관 같은 것도 옆에 이제 생겨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답사 갈 때만 해도 지나쳤어요. 못 찾아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그 학교에서 같이 답사를 가는데 이게 너무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야. 막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되게 중요한 자료니까. 근데 어디 있는지 막 표지판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관광버스 같은 이제 대절해서 답사를 다 과에서 전체를 갔는데 가다가 지나가 버렸네. 못 찾은 거야. 기사 아저씨가. 그리고 그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다가 지금은 보존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옆에 기념관도 돼 있고 뭐 주차장도 막 생기고 건물도 새로 짓고 이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인가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다 유적지만 보러 다녀요. 여행을 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91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91페이지의 사료는 뭐 아주 중요해서 외울 거는 아니지만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차산 보루 유적, 청원 남성골 유적, 연천 호루구루 성터. 자, 다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고구려의 유적지들인데 한강 근처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한강 근처까지 내려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여기에 호루구루 성터라고 해서 거기 나와 있는 이 성터에는 고구려가 여기를 차지했을 때 본인이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백제가 차지했을 때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백제가 먼저 차지했겠죠. 백제가 차지했을 때 백제식 성을 쌓았어. 돌과 흙을 이용해서. 그리고 나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고구려식 성을 쌓았고 나중에 한강유역을 신라가 차지하잖아요. 신라가 차지하고 나서는 신라식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이쪽은 고구려 성터, 이쪽은 백제 성터, 이쪽은 신라 성터. 하나의 성터에서 세 나라의 축성 방식을 다 볼 수 있어요. 좀 특이하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만큼 한강유역이 세 나라의 접전지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유적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유적들이. 자, 그래서 고구려의 남진과 한강의 지배 남아 있는 게 바로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자왕. 자, 장수왕 다음 왕이 문자왕이죠. 자, 문자왕은 부여를 복속하게 돼요. 부여를 점령하게 된 거죠. 5세기 말에. 자, 그러면 저기 광개토 대왕이 할아버지가 넓힌 증조 할아버지가 넓힌 땅에다가 이 장수왕이 문자왕의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가 넓힌 땅에다가 플러스 그리고 본인이 넓힌 거에다가 이렇게 차례차례 영토 넓힌 게 늘어난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중에서 고구려 최대 영토를 차지한 건 누구? 문자왕이죠. 왜냐하면 플러스 내가 더하기까지 했으니까 내가 제일 넓은 영토를 차지한 거죠. 그래서 최대 영토를 차지했다. 최대 영토. 고구려 최대 영토를 차지한 건 5세기 말 문자왕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6세기로 넘어가는데 자, 6세기의 제일 전성기 나라가 어디예요?
그러면 당연히 고구려는 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죠. 이제 한강 유역 뺏기고 힘이 점점 약해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원왕. 자, 그 다음에 영양왕 나오죠. 자, 그나마 요 6세기에서 7세기 넘어가면서 그나마 좀 고구려가 그래도 좀 괜찮을 때가 영양왕이에요. 그래서 영양왕은 여러분 업적을 물어볼 수가 있다. 자, 영양왕 한번 볼까요? 자, 영양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하네. 그게 누구냐? 온달이에요. 온달. 온달. 이 온달이 그 와이프가 누구예요? 와이프. 평강공주. 네, 맞아요. 평강공주. 그게 이제 와이프지. 자, 원래는 평원왕의 딸이에요. 그게 이제 평강공주인데 그 얘기 다 알잖아요. 막 애가 하도 울어가지고 너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했더니 나중에 진짜 시집 가겠다고 집을 탈출하죠. 예, 그 여자가 이제 온달. 그리고 자기 와이프를 장군으로 만든다. 아니, 자기 남편을 장군으로 만든다. 그 온달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온달이 장군이 돼서 이때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빼앗겼잖아요. 그거를 다시 자기가 찾아오겠다라고 해서 왕한테 군대를 달라고 해서 한강유역으로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전사를 당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영양왕 때예요. 자, 영양왕 봅시다. 온달이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유역을 수복하기 위해 출전하였으나 아차산성에서 전사하게 된다. 이게 이제 온달이 나와 있었던 시기고요. 시험에는 이때가 언제냐, 어느 왕이냐 물어보기도 해요. 그게 영양왕이구나 알아두시고 그래서 온달이 나온 거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수대첩이죠. 살수대첩은 수나라와 고구려와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살수대첩은 을지문덕. 그래서 요거는 우리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살수대첩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양왕 때 수나라와의 전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나라는 너무 많은 국력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망하고 나서 그 다음 등장한 나라가 당나라고요. 이 당나라가 또 나중에 공격을 할지도 모르니까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장성을 쌓게 되는데 그 천리장성을 쌓는 과정에서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차지하게 돼요. 자, 거기 보시면 영류왕 나와 있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웠다. 자, 그래서 영류왕 때는 연개소문의 정변.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보장왕 나와 있죠? 보장왕은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에요. 보장왕은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중간에 뭐 안시성 전투, 고구려 멸망 나와 있죠? 중간에 연개소문 사료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이 사람은 스스로 대망리지가 고구려 수상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수상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연개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고구려 멸망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거고요. 자, 여기에서 당연히 중요한 왕 2명 체크하자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겠죠. 제가 말 안 해도. 자, 그러면 우리가 고구려 왕은 3명 체크한 거예요. 첫 번째 소수리망,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렇게 3명 체크했는데 제가 3명 체크했다고 해서 3명만 하면 안 되는 건 알죠, 여러분? 만약에 순서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고국 천왕부터 막 순서대로 연결해라. 미천왕. 그래서 제가 체크는 안 했지만 고국 천왕, 미천왕 다 중요한 왕들이구나라는 거. 뭐 문자왕. 이런 왕들 다 중요한 왕들이죠. 자, 그래서 일단 3명 체크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3명은 무조건 하시고 나머지도 체크를 잘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앞에서 백제 근초고왕까지 정리했죠. 그 다음에 이제 5세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백제의 5세기 시기, 5세기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백제로 갑시다. 백제 5세기 왕.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신왕부터 나와 있죠. 아신왕은 아까 광개토대왕이랑 싸워가지고 졌어. 그래가지고 이 왕 때 일본이 신라를 쳐들어가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신왕은 그냥 시기만 체크할게요. 5세기.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비유왕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 5세기가 시작되죠. 비유왕. 자, 비유왕은 이때 나제 동맹이 체결되죠. 비유왕은 나제 동맹이 체결돼요. 자, 이때 상대방은 눌지왕. 그래서 눌지왕과 비유왕 사이에 나제 동맹이 체결되고 그러면 나제 동맹이 체결된 계기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고구려가 평양 천도, 그쵸? 고구려가 평양을 천도하자 두 나라가 동맹을 체결했으니까 요거의 계기는 평양 천도가 되겠죠. 그래서 비유왕 때 낮에 동맹을 체결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계로왕으로 내려갑시다. 자, 계로왕에서는 이때가 이제 역시 5세기인데 이때 분위기가 쌀벌한 거예요. 말하자면 고구려가 쳐들어올 것 같은 거야.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계로왕의 대책으로 세운 게 북위에 국서를 보낸 거예요. 자, 북위라고 하는 중국 나라에 편지를 보냈죠.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 자, 고구려와 우리가 원래 같은 나라였었는데 갈라져 나왔는데 지금 고구려가 우리를 막 괴롭히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를 도와주면 안 되냐. 그러면서 군대를 좀 보내달라.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보내게 되고 그런데 잘못 골랐죠, 상대를. 북위는 고구려랑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친구한테 편지를 보낸 거지. 고구려 좀 혼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장수왕이 백제를 쳐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한강 유역을 상실, 한성이 함락되면서 한강 유역을 상실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때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계로왕이 죽고 나서 이제 왕이 죽으면 이제 나라가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때 이 계로왕의 아들인 문주왕이 군대를 요청하러 갔던 문주왕이 급하게 와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급하게 수도를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주왕 같은 경우는 그러면 수도를 뺏기고 쫓겨서 온 거잖아요. 웅진으로. 그래서 굉장히 왕권이 약하겠죠. 나중에 이 문주왕은 귀족들에게 살해를 당하기도 할 정도로 이제 백제가 완전히 이제 왕권이 땅에 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주왕 때 웅진으로 천도해서 이때부터 웅진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웅진은 공주 지금의 그래서 웅진 시대가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웅진에서 다시 기반을 또 닦아서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왕이 맨 처음에 동성왕이죠. 자, 동성왕 같은 경우는 다시 백제와 신라가 더 돈독한 관계를 맺고자 혼인동맹을 체결할 때예요. 그래서 낮에 결혼동맹을 체결했다. 자, 그래서 이때 신라 같은 경우는 소지왕, 소지마립간 때 동맹을 체결하고 자, 그 다음에 동성왕 때 업적 중에 자, 제주도 옛날 이름이 뭐였어요? 탐라를 복속하게 되죠. 탐라를 복속했던 게 바로 동성왕. 자,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다시 일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걸 중흥이라고 표현해요. 중흥. 그래서 이 중흥기를 맞이한 왕이 무령왕 그리고 성왕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동성왕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93페이지 맨 밑으로 넘어오면 이제 무령왕 갑시다. 자, 이제 6세기로 들어가면서 다시 백제가 다시 중흥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무령왕 보시면 자, 무령왕 같은 경우는 22담로라고 하는 걸 설치하고요. 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죠. 그러니까 이 지방을 정비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뜻이에요. 각 지역에 22담로라고 하는 걸 설치하고 담로는 특수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요 도시에 설치한 자, 담로를 설치하고 이 담로에 왕족을 파견하게 되죠. 자, 담로에 왕족을 파견하게 된다. 그러면 왕족을 파견했다는 건 그만큼 왕권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 남조 양나라와 친선관계를 맺죠.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를 하게 된다.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문화를 받아들이고 절친이 되면서 다시 한번 왕권을 더 강화를 시킨 건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 남조 양나라와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면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있냐? 요거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자, 양직공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직공도. 여러분 거기 사진을 보시면은 94페이지의 오른쪽 사진에 양직공도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중국 남조 양나라에 왔던 사신들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그중에 백제 사신의 모습이 있더라. 그래서 이 중국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구나. 자, 거기 보시면 양직공도에 백제 사신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모르지만 이제 여러 나라 사신들이 막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제는 굉장히 세련된 그런 옷차림과 모습을 하고 있더라라는 게 바로 양직공도.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을 정도면 중국과 교류를 많이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중국의 양식을 받아들여서 이 무령왕의 무덤을 조성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무덤이 무령왕릉이죠. 자,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일단 벽돌 무덤이에요.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인데 우리나라의 벽돌 무덤 양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벽돌 무덤이 있다는 건 이거는 중국의 양식을 빌려온 건데 딱 2개 있어요. 벽돌 무덤이. 우리나라에 이 무령왕릉 하나랑 이 무령왕릉 옆에 있는 송산리 6호분이라고 하는 무덤이 바로 이 벽돌 무덤이고 그 중에 하나가 무령왕릉이죠. 자, 그리고 이 무령왕릉에서 우리가 다른 이 삼국시대의 고분과는 다른 점이 뭐냐면 삼국시대의 고분은 이 무덤이 누가 묻혔는지를 알 수 있는 무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얘는 무령왕릉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자,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면 고구려의 무덤이나 신라의 무덤은 거의 다 무덤 이름이 뭐냐면 제가 무덤 이름을 한번 쭉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 뭐 무용총, 쌍영총, 그다음에 이제 진짜 누구 무덤인지를 아예 모르면 뭐 덕흥리 3호분, 안악 5호분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어요. 그리고 제가 금방 무용총, 쌍영총, 각저총 이 총이라는 이름이 붙죠. 근데 얘는 릉이 붙는 거죠.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총은 이게 말 그대로 누구 무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릉은 이게 누구 무덤인지 아는 거야. 그래서 릉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거의 유일하게 피장자, 그러니까 누가 묻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정확히 쉽게 말하면 묘지가 나온 거예요. 무덤에서 이렇게 비석 같은 게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게 이 무령왕의 무덤이다라는 게 써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장자를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덤이 바로 무령왕이고 대부분의 무덤들이 누구 무덤인지 알 수 없는 이유는 그 안에 뭔가가 있어도 다 도굴이 돼버렸기 때문인데 얘는 도굴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발견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게 1971년에 발견이 됐어요. 1971년에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들어가서 발굴하고 하면서 이 무덤이 누구 무덤인지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다만 되게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새로운 무덤이 발견된 거잖아요. 백제 왕릉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막 애기 다루듯이 막 살살살 이렇게 유물을 발굴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비가 왔고 그날 너무 많은 그때 7월이었나 8월쯤 돼요. 그래서 비가 여름이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언론, 기자들이 또 막 몰려서 막 사진 찍어내고 막 그 안에 들어가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날 문을 연 날, 말하자면 무덤을 발굴하기 시작한 그날 그냥 상자를 들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무덤을 유물을 다 가지고 나와버린 거예요. 약 4,000점 가까운 유물을 그냥 상자에 쓸어 담아서 나와버린 거죠. 근데 원래 이런 무덤이라는 게 발견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겉에 붙은 미생물까지 다 연구해야 하는 거랬죠. 되게 오래된 그런 유물이고 놓여있는 자리마다 다 상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막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발굴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땅 파! 무덤 열어! 그 안에 들어가! 싹 상자에 쓸어 담아! 그렇게 해서 나와버린 거예요. 거의 도구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정말 졸속 발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발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엉망진창인 그런 발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무령왕릉이 정말 안타깝게도. 자, 여러분은 이제 무령왕릉의 형식이 뭐라고요? 벽돌 무덤, 그리고 피장자를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덤이라고 했고, 자, 시험에는 몇 년도인 것까지 나와요. 몇 년? 71년인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무령왕릉이에요. 자, 시험에는 그래서 무령왕릉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식으로 무령왕이 시험에 나오냐면 무령왕릉을 제시를 해요. 뭐 설명이든 그림이든 제시를 하고 이 무덤의 주인공, 여기에 묻힌 이 왕의 업적이 뭐냐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사실 별거 없죠? 이거잖아요. 담노의 왕족 파견하고 중국 남조랑 친하게 지내고 요거 업적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험에는 잘 나와요. 무령왕릉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령왕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성왕이에요. 성왕, 6세기 성왕. 자, 성왕은 다시 제2의 전성기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흥. 하지만 이 성왕이 마무리를 못했죠. 말하자면 한강 유역을 잠깐 되찾았다가 다시 신라한테 뺏기고 본인은 전사를 하는 바람에 백제가 다시 한번 바닥을 치게 된 거죠. 이제 백제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그 왕이 바로 성왕이에요. 안타깝게도. 자, 그러면 성왕의 업적 봅시다. 일단 성왕은 다시 이름을 바꾸고 수도로 옮겼어요. 자, 국호를 뭘로 바꿨냐면 남부여로. 자, 나라 이름을 남부로 바꿨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뿌리가 부여구나. 요거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비로 천도하게 돼요. 사비로 천도를 하게 된다. 사비는 지금의 부여죠. 그래서 사비로 천도를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성왕 같은 경우는 중앙과 지방을 모두 다 정비하게 되는데 중앙에 이제 체제 정비, 중앙에 22부를 설치하게 돼요. 말하자면 관청 22개를 설치해서 국가의 체제를, 기틀을 잘 마련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5부 5방으로 정비를 하게 돼요. 5부 5방 체제로 정비를 하게 된다. 그래서 5부라고 하는 건 중앙을 5개로 나눴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서울에 구가 5개 있었다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그 다음에 5방이라는 건 지방에 도가 5개 있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5부 5방으로 이렇게 중앙과 지방을 다 정비를 했던 게 바로 성왕이죠. 자, 그 다음에 성왕의 업적 나머지 한번 볼까요? 일본의 불교를 전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불교 교단을 정비하는데 일본의 노리사치계라고 하는 승려를 보내서 불교를 전파하기도 한다. 일본의 불교를 전파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등장을 한 게 이제 나제동맹 파기. 여기로 갈까요? 자, 한강 유역을 이렇게 써도 되겠죠? 한강 유역을 일시 회복. 한강 유역을 일시 회복했었다. 하지만 결국에 다시 뺏기게 되죠. 자, 그러면 한강 유역을 잠깐 다시 차지했었는데 이제 어떤 얘기인지 배경을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직 신라로 전성기가 넘어가기 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고구려가 있고 그 다음에 신라하고 백제가 동맹, 신라와 백제의 지금 나제 동맹 상태예요. 자, 이때 고구려가 아직까지는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이때 신라는 진흥왕이고, 그 다음에 백제는 성왕이고, 자, 요렇게 둘이 힘을 합쳐서, 이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되찾아왔어요. 한강 유역을 둘이 같이 뺏어온 거죠. 자, 그러면 한강 유역을 둘이 뺏어왔으니까 원래 신라 땅이었던 땅은 신라 가져가고 원래 백제 거는 백제가 가져가면 되죠. 그래서 신라는 한강 상류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백제는 한강 하류를 가져가게 돼요. 자, 그런데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비옥하고 좋은 땅이냐? 어디가 더 좋은 땅이에요? 한강 하류가 더 좋은 땅이죠. 중국하고 교류하기 좋고 곡창지대고, 그래서 여기가 더 좋은 땅이니까 신라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한 거예요. 지금 동맹 관계였던 성왕을 배신을 해서 이 성왕을 공격하여 한강 전체를 다 신라가 차지하게 된 거죠. 자, 그럼 한강 전체를 차지했으니까 이때부터 신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성기가 되는 거죠. 이제 신라로 전성기가 넘어가고, 자, 그러면 성왕, 열받은 성왕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쫓아가서 이제 막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성왕이 이제 신라를 다시 공격을 하러 쫓아가다가 매복해 있던 신라 병사에게 어이없이 전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성왕이 전사한 요 전투가 관산성 전투예요.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잠깐 차지했던 한강 유역을 완전히 신라한테 넘겨주게 되고, 자, 그럼 결과 신라는 지금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전성기. 그 다음에 백제는 이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때의 상황, 한강 유역을 일시 회복했었을 때의 상황이구나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제 동맹이 체결됐었는데 이 나제 동맹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거죠. 그래서 이때 나제 동맹 결렬. 자, 성왕의 전사,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
자, 그래서 관산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이게 성왕과 관련된 거구나.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나제 동맹 결렬. 자, 나제 동맹이 이제 깨지고 신라 전성기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고구려와 백제가 다시 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결과는 성왕 전사 그리고 나제 동맹 결렬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성왕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나제 동맹 파기라고 되어 있고요. 자, 신라와 연합하여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을 부분적 수복하였지만 곧 신라에게 뺏기고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그래서 관산성 전투 나오면 성왕을 떠올리시면 돼요. 관산성 전투, 관산성 나오면 성왕이구나. 자, 그리고 나제 동맹이 끝 결렬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쭉 보시고, 자, 그다음에 나머지 신라, 나머지 백제 왕들을 볼까요? 자, 그의 아들인 성왕의 아들인 미덕왕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중에서 그래도 좀 주목해야 되는 왕이 무왕이에요. 무왕. 다시 한번 일어나 볼까? 노력했던 왕이 바로 무왕. 7세기 무왕. 자, 무왕은 우리가 되게 많이 들어본 서동요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그 전래 뭐라고 해야 돼? 그거의 주인공이 바로 서동요고요. 이 서동이 바로 무왕이고, 이 서동요에서 서동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선화공주랑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신라와 뭔가 관계를 맺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이제 결혼을 하긴 했으니까 전설에 의하면은 이제 설화에 의하면 하지만 뭐 그렇게 신라와 사이가 좋지는 않았죠. 자, 거기 보시면 선화공주 얘기도 살짝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왕 갑시다. 무왕 때는 익산천도 계획을 세워요. 익산천도 계획. 자, 그래서 익산천도 계획을 세우고 익산에 아주 대규모의 절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미륵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이 미륵사라고 하는 거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다른 절에 비해서 규모가 이렇게 크다는 건 아마도 수도로 옮기려고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천도를 하려고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중간에 보시면 관륵이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이제 승려를 파견해서 일본의 문화를 전파해주기도 했구나. 자, 그래서 무왕하면 익산천도 계획, 미륵사, 관륵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죠. 자, 의자왕 같은 경우는 정치를 잘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해동의 증자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었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자왕의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신라가 약화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동그라미 2번 신라 공격 볼까요? 자, 의자왕이 다시 한번 신라를 공격하면서 이제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되는데 대야성을 비롯한 약 40여 개의 성을 되찾게 돼요. 그래서 백제가 처음에는 좀 잘 나갔었다, 말하자면 괜찮았었다. 하지만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 대야성 함락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백제 멸망. 그래서 마지막 왕이 바로 의자왕이고요. 자, 하나만 좀 체크를 하고 마무리해 볼까요? 자, 2015년쯤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백제 역사유적지가 지정이 됐어요.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백제 역사유적지구와 관련된 도시는 3군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인지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백제와 관련된 도시 3개를 말하는 거죠. 일단 수도였던 도시들을 체크하면 되겠죠. 어디? 일단은 부여가 사비, 그 다음에 공주가 웅진이겠죠. 자, 그러면 웅진하고 사비 빼고 나머지 한 군데는 어디일까요? 백제와 관련된 도시가. 물론 뭐 서울이 수도였으니까 서울이 있지만 서울은 이미 세계문화유산이고 서울 빼고 어디냐? 익산이에요. 익산에 천도하기 위해서 뭐 절을 짓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익산도 백제와 관련된 유적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백제 역사 유적지구와 관련된 유적이 부여하고 공주하고 익산이구나. 이 도시들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백제의 왕들을 한번 쭉 체크를 해봤는데 역시 중요한 왕들을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백제와 관련된 중요한 왕들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다시 한참 가셔야 돼요. 고이왕부터 다시 체크해야 되거든요. 고이왕, 그 다음에 근초고왕, 고이왕, 근초고왕,
자, 그 다음에 아까 무령왕이 또 은근 시험 잘 나온다. 무령왕 그리고 성왕 이렇게 4명 찾으면 되죠. 고위왕, 근초고왕, 무령왕, 성왕 이렇게 4명 체크하시고 4명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무왕도 있고 의자왕도 있고 많으니까. 그래서 특히 4명 고위왕, 근초고왕, 무령왕, 성왕 이렇게 4명을 체크를 좀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백제의 발전까지 지금 살펴봤고 지금 못 본 게 마저 신라 전성기를 못 봤죠 우리가. 그래서 신라 전성기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은 삼국통일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와서 이제 여기 삼국통일이랑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 해서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따 봅시다.